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4장 3절 페이지 111부터 119 영상정보와 개수정보 그리고 공개정보 그리고 수집단의 선택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정보는 이제 항공기, 인공위성, UAV 그런 것 같은 이제 공중 우주수단을 통해서 수집된 사진, 영상, 레이더, 데이터 등을 해석해서 이제 얻은 정보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 센서를 통해서 대상 지역이나 목표물을 촬영하거나 감지한 자료를 정밀, 판독, 분석해서 유용한 이제 군사 정책 정보를 도출하는 활동을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상 정보에 사용되는 이제 종류에는 이제 플랫폼과 센서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되는데, 뭐 유성 영상 정보도 있고 레이더 영상 정보, 또 일반적으로 사진을 갖고 찍는 사진 정보, 또 적외선 영상 정보, 또 광학 영상 정보 이런 종류로 나눠볼 수 있고, 영상 정보는 기술적인 수단이 주가 되지만 인간 정보 수단에 의해서도 이제 사진 촬영으로 해서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여행자나 첩보원이 현장을 직접 또 방문해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가 스케치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재현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상 정보는 기술적인 수단과 인간 정보 수단이 상호 보완되어서 수집 분석되며 목표물의 위치, 형태, 활동,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자, 영상 정보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단히. 영상 정보는 초기에는 사람, 기구, 항공기, 위성 등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 분석한 것이 시작인데,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도 연을 활용해서 영상 간축을 했고, 프랑스에는 군사용 기구 부대를 창설해서 운영하기도 했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는 기구 정찰이 이제 초기에 운영된 사례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은 1910년대 이탈리아가 항공기를 정찰에 최초 활용을 한 데서 비롯됐고, 또 1차 대전에서는 유관 정찰이 적극적이었죠. 2차 대전에는 카메라 기술이 영상 정보 수준을 향상시켰고, 1950년대 냉전 격화라 고고도 정찰기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죠. 그래서 1970년대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정찰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위성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었고, 현재는 상업용 위성까지도 등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팟 이미지사, 미국 아이코너스 등 전문 상업 위성이 출연해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을 하고, 이와 같은 정찰 위성은 위성이 없는 국가도 영상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했고, 고해상도 이미지 공개와 관련된 국제법, 국가 초상권 문제 등의 법적인 쟁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복합 영상 정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다목적 실험 위성 아리랑 시리즈를 보면은, 아리랑 시리즈는 국토관리, 재해 예방, 국방 감시 등 민간 복합 영상 정찰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 1호가 1999년도에 흑백 영상으로 6.6m 해상으로 이제 띄워졌는데 임무가 종료된 상태고, 아리랑 2호는 2006년도, 또 아리랑 3호는 2012년도 광학 카메라가 이제 1m급 광학 카메라 장착이 돼서 운영됐고, 아리랑 5호가 이제 13년도에 싸가 탑재되면서 전천후 야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리랑 3A호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됐고, 해상도는 흑백 55cm, 칼라는 이제 2m 정도밖에 안 됐죠. 또 차세대 중형 1호가 2021년도에 국산 기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흑백 50cm 정도, 칼라 2m 정도 해상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6호는 이제 쌀을 탑재할 예정인데 2025년도에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발사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고, 7AO도 마찬가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안 위성이 이제 1호하고 2B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통신, 해양, 기상관측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민간, 공공, 군사 목적을 아우르는 위성망을 구축해서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상 정보의 장단점으로는, 먼저 장점으로 보시면은 영상 사진은 해독이 비교적 용이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 구도 문서 보고보다는 신빙성을 높여서 정보성 첩보로서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직접 침투하지 않고도 첩보 수집이 가능하고, 장비 활용 시에는 단시간 내에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단점으로는 이제 위장, 모조물 등 기만 작전에 속아서 오인 정보를 획득할 우려가 있고,
특정 시점이나 장소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전후 상황 파악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화질이 낮으면 판독이 어려웠고 또 영상이 지나치게 선명해서 다른 첩보를 소홀히 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징후계측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후계측 정보는 신호나 영상 정보와는 달리 감지 장치가 포착한 물리, 화학, 전자, 지진, 음향 등 다양한 징후를 정밀 축적, 계측, 분석해 놓은 얻은 이제 기술 정보입니다. 원래는 신호 정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1986년도에 미국 국방부가 이제 공식 분류를 했고 아직 상대적으로 원시적이고 또 다양성이 큰 데이터를 다루지만은 포렌식에 가까운 정밀 분석을 통해서 핵무기 실험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또 이상환경 징후 등을 전략적인 이런 정보를 이제 탐지하는 데 기묘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계측 정보는 이제 레이더 신호, 주파수, 음향, 지진파, 레이저, 에너지빔, 전자파, 적외선, 핵방사선 등 광범위한 데이터 정보를 이제 수집 분석하고 신호 자체에 집중하면 신호 정보지만은 이제 그 신호를 측정, 계측, 분석하면 이제 계측 정보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신트는 신호 영상 정보를 보완해서 대상 목표의 위치와 이동을 확인 묘사하고 최근에 핵실험 탐지라든가 ICBM 발사 시험 감시 또 환경 문제 해결 등에서 중요성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과학기술국 DST에서 담당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정보사 아예 안에 있는 이제 제어계측정보실에서 운영되고 있죠. 주요 활용 분야는 이제 국가 간의 무기 감축 조약 준수 여부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감시, 검증, 환경 오염 배출 가스, 폐기물 감시, 테러 집단의 생화학 무기 이동 및 사용 현황 추적, 또 국제 범죄와 무기 거래 및 제조 시설 파악, 마약 재배 지역 이동 경로 감시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집 수단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위성, 항공기, 지상기지, 함정 등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위성 체계에는 이제 1963년부터 83년까지 각국 핵실험을 감시하는 벨라가 있고요. 또 전리층 압력을 감시하는 아리스, 핵실험 시 화학 반응을 탐지하는 칼리오프가 있고 다분강 열 적외선으로 핵실험을 감지하는 MTI가 있고 군축 감시와 지상 라디오 에너지를 감지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또 항공기 정찰기로는 미사일 엔진 폭발, 비행궤도 발사 위치를 추적하는 이제 WC-135S 코브라가 있고 해상에서는 통학, 광학, 통신, 전자 정보를 전천으로 수집하는 P3C기가 있죠. 또 지상기지는 터키 디아르바크로, 또 알래스카의 시아미아, 노르웨이 등에서 레이더를 두어서 감시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추적 감시용으로는 이제 코브라 대인 레이더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정으로는 옵저베이션 아일랜드 함이 이제 함에다 이제 코브라 주디 레이더를 탑재해서 러시아의 지구 핵유선 부근이나 잠수함 활동, 또 해저 핵실험까지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사의 제어계측 정보실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 평가하고 있고 한미 간의 교류 협정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을 확보해서 메신트 역량을 빠르게 발전시켜서 미디어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집 대상은 이제 주로 이제 매우 다양한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레이더 신호를 통해서 표적의 그 감시각과 도달거리 또 고공 비행 여부를 파악하기도 하고 무선 주파수 부문에서는 광대역 전자기파와 비의도적인 무선 신호, 단파나 TV 전파까지 감청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질 물리 정보는 음향, 지진, 자기 신호를 통해서 지하나 수중 활동을 감시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고 핵방사능 분야에서는 엑스선, 감마선, 중성자 등을 감시해서 핵 활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 정보는 이제 유출물, 분진, 파편 등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물질을 분석하는 방식이고 이와 함께 전자광학 및 적외선 감지를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활동을 파악하며 다중, 고감도, 울트라, 스펙트럼 영상을 통해서 기존 영상 정보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파장대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여튼 메신저는 음향, 전자기파, 레이저, 적외선, 핵물질, 레이더, 전자광학, 화학, 생물, 스펙트럼 등 다양한 구성 정보 인자를 통해서 다른 정보 수집 수단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미세한 징후와 특성을 포착해서 분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트와 스텔린트는 모두 기술 정보 수집 수단이지만 이제 접근 방식과 활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메신트는 일반적인 신호 수집 수단으로서 단방향으로 진동이나 주파수를 감지하며
감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땅굴을 탐지 시에 차량의 전동파를 감지해서 이동 표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반면에 탤린트는 이제 무기 실험 시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호를 보내고 그 반사 신호를 분석하는 양방향 상호 교신 방식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교신 분석이나 상대측 정보 누설 가능성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개수 정보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핵무기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 감시에 적합하고 수집 장비를 영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정보 데이터를 확보할 때 기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수집 감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방대한 자료 수집이 제한적이고 또 수집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훈련과 인력 확보, 관리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비와 기술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정보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먼저 진범원 통신감청 사건이 있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울트라 프로젝트, 또 밤 제작, 또 미국에서는 이제 베너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젠 부부나 케임브리지 오인방 사건 등의 핵심 스파이 활동을 탐지한 사례가 있죠. 냉전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신호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에첼런 감청망을 통해서 또 전 세계의 어떤 위성통신, 라디오, 팩스, 이메일 등을 감청을 하는 슈퍼컴퓨터가 자동 분류 분석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제 프렌첼런 감청망을 운영했다고 했죠.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는 이제 미국 같은 NSA에서 극비 대테러 감청 통신 감청 조직인 놀스컴까지 창설해서 테러 위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공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 정보는 먼저 공개된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죠. 공개 정보의 주요 대상은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를 비롯해서 정보 보고서, 예산, 인구 통계, 청문회 회의록, 기자회견론, 또 전설문 등 공공자료가 있고 아마추어 무선 감청, 인공위성 관찰자 등의 일반적인 관측자료, 또 국제 심포지엄 학술 논문, 과학기술 보고서 등 논문, 학술자료, 그리고 내비게이션 데이터라든가 축지자료, 환경보고서, 경계선, 표식자료 등 지구 공간적인 공개자료도 포함됩니다. 자료 수집 활동은 이제 주로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제 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국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동향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관측하고 또 장라디오라든가 TV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녹화,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이제 임무가 수행되죠. 정보성 공개 출처 자료는 이제 뭐 다양하죠. 실험실의 토론과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이제 라빈트, 풍문을 정보로 활용하는 이제 루민트, 누설된 사실 자체가 정보인 이제 레빈트, 신앙 고백 내용이 포함된 디빈트 등이 있고, 특히 이제 사례로 CIA 본부의 피자 배달 차량 배달 횟수가 이제 긴급 상황을 연계한 이제 어떤 피진트라는 것 단어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있죠. 그리고 한편 공개 출처 정보에 대한 인식에는 이제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공개 자료라고 해서 무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집 기법과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인터넷이 오신트의 만능수사는 아니고 미국 정보공채의 경우 인터넷 출처는 전체 공개 출처 정보의 몇 퍼센트, 뭐 3에서 5%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이 되겠지만은요. 또 여전히 중요한 원천으로 점점 이제 인정받고는 있죠, 인터넷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스파이 개념도 등장했고, CIA는 1984년부터 전자적인 디지털 추적 시대를 대비해서 AI 스티어링 그룹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개 정보의 장점으로는 먼저는 신속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집 가능하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위험이 거의 없고 대부분 합법적이라는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정보 활동에 비해서는 비용 효율성이 높고 또 출처가 명확하고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방대한 양의 정보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공개 정보는 진위 파악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신뢰성이 낮을 수 있고 적대 세력이 제공하는 역정보나 기만정보, 허위정보에 의해서 역용당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가서 공개 출처 정보는 이제 에코 현상으로 인해서 정보성 첩보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수집수단의 선택과 상호 관계에서는 정보 활동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좌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냉전 초기 소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워서 첩보기나 인공위성 등 기술정보 수집수단이 이제 많이 운영되었고요.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정치,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정보 수요가 증가되면서 인간 정보의 중요성도 이제 부각되었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기술정보 수집과 해석력이 크게 상승되었고, 기술정보 옹호론자들이 이제 득세를 했는데, 2001년도 9.12 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의 감시와 예방에서 기술정보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인간정보 수집 활동이 이제 강화되었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기술 정보가 이제 해서 있지만 9.12 테러 이후에 인간정보 수단이 강화되었고, 기술정보와 인간정보는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정보는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만 알 수 있어서 인간의 의도나 심리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또한 기술정보 수집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요구되고 준비 시간이 길어서 긴급정보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죠. 반면 인간정보는 이제 즉각적인 어떤 정보 획득에 유리하고 기술정보와 함께 해석될 때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아진다. 예, 이상 유학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 8항 첩보 수집 관련된 활동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 현재 책은 이제 종이책은 제 개인 접촉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 유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